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학기 사회과학연구원 방법론 포럼 제1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학과 손윤규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 방법론 포럼은 총 4회 세미나로 이루어지고 오늘 김홍준 영상자료 원장님 발표를 시작으로 4월 3일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님이 인터랙션 중심 AR이라는 HCI 분야의 발표를 해주시고 4월 24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 박찬 연구원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의 인과추론이라는 최신 인과추론 통계기법에 대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9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정기 교수님이 역사에 대한 진화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진화적 스케일에서 정제사를 전망하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 이후로는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사회과학연구원 홈페이지나 학내 메일 공지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보신 분은 한국영상자료 원장이신 김홍준 원장님이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영화 감독님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1981년에 우리 사회대 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바로 동의하셔서 캠브리지대학교 인류학과의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조감독으로 첫 번째 영화 제작에 참여하시고 94년도에 장밋빛 인생, 96년도에 정글 스토리를 감독하셨습니다. 그 뒤에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학과의 교수를 98년부터 2021년까지 역임하셨고 현재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교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19년부터 21년까지는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한국영상자료원장에 취임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우리 대학 인류학과에서 영상인류학을 강의한 교수님으로도 제 동년배의 친구와 후배들이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이 자리에 얄라숑 회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제작 중앙도 동아리 얄라숑을 만드신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한국영상자료원은 너무나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 중인데 영화박물관에서 상설물 특별 전시도 하시고 또 고전 영화 블루레이 발매 사업 그리고 세계 영화 사상 선례를 찾기 힘든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을 통해 400편이 넘는 고전 영화를 고화질로 제공하는 사업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의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도 거의 매주 의미 있는 기획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공공영상 아카이브로서의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주제로 요즘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불문하고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이전의 문자중심 연구자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영상자료원에서 어떻게 수집, 보정, 관리하고 있고 학술적 목적의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대 연구자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물론이고 한국영화계, 한국문화예술계에서 70년대부터 영화 제작 현장과 학회, 영화제 운영 과정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신 매우 드문 분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큰 영감을 받고 또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를 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미 다 하셔가지고 별로 덧붙일 말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가만히 있지, 안 보이네? 앞으로. 네.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화살표로. 여기 있구나. 네. 네. 우선 앞에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 중에 다 맞는데 마지막에 진로와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소리 괜찮나요 지금?
네, 듣기 괜찮으세요? 네. 어, 그 사회강연공 방법론 세미나라고 해서 처음엔 제가 고사했습니다.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창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학생들이나 연구자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회과학 방법론과 별로 무관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 첫 번째 강의라고 들었는데요. 맛있는 김밥을 드시면서 부담 없이 김밥이 체하지 않도록 제가 가벼운 얘기들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어떤 기관인지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9.9%가 한국영상자료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자료원의 홍보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알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것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자료원을 여러분께 여러분 영상자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소개하는 내용을 했고요. 특히 주최 측의 주문에 따라서 혹시라도 사회과학 연구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들을 활용하거나 한국영상자료원에 접근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다행히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초보적인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좀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사실 오늘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얄라성 영화연구회를 창립을 했던 1980년대 초부터 또 계속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저의 개인사와 그리고 영상자료원이 하고 있는 그 아카이빙 활동과 또 마침 오늘 이 자리가 자리니만큼 서울대학교 얄라성 영화연구에 대한 저의 어떤 자전적인 성찰을 후반부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는 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영상자료원에 관련된 소개 자료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게 많은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거를 복사해 드린 거고요. 후반부는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사진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혹시라도 좀 결례가 될까 봐서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자료원에 대해 쭉 소개를 하겠는데요. 제가 새로 만든 자료는 아니고 영상자료원의 기왕에 파트별로 이렇게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취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만들고 보니까 영상자료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자료원에 갓 입사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역사부터 알아야겠죠. 영상자료원 1974년에 한국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문제 있네? 잘 보이나요 지금? 예. 올해 갔다가 50주년이 됐죠. 아마 한국필름보관소라는 말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필름 아카이브라는 그 표현을 적절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필름은 필름이고 아카이브는 보관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정겹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영상자료원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아카이브로 영상자료원의 존재가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남북 대결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외교적인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기구에 얼마나 서로 많이 가입하는가 이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외교 파트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국제기구에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해 있거나 남한만이 가입해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만이 가입한 그 국제기구가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국제영상자료원 연맹이었습니다. 피아프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회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기도 우리도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시 남산에 있던 영화진흥공사의 한 구석에 몇 평짜리 창고를 만들고 간판을 건 다음에 필름 보관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도 이제 필름 아카이브를 만들었다고 우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영상자료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5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85년에 이제 11년 만에 자격 조건을 갖춰서 수장고도 갖추고 독립된 기관도 갖추고 조직과 예산과 인원이 확보된 후에 이제 국제영상자료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매년 상당히 비싼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필름 아카이브를 직역하면 영화자료원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체부 산하에 그세 기관이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있고요, 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 영상자료원이 있는데, 영상자료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영화와 또 그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합돼가는 과정에서 영상이라는 말이 영화라는 것보다는 좀 더 시의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요. 우리말로는 영상자료, 영어로는 코리안 필름 아카이브,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영화 필름의 의무 제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서 등급을 받는 모든 영화들은 의무적으로 복제본 한 보를 영상자료원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시대에는 이게 꽤 됐었어요. 한 편의 필름을 전부 영상자료원에 이제 보통 업계에서는 납본 제도라고 부르는데, 출판에도 아마 비슷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름 한 편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작지 않은 돈들을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한국 영화는 100% 영화 산업 현장이 디지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디지털 파일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드를 보낼 필요도 없이 클라우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도 굉장히 싸졌는데, 현재 이제 오늘 강의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좀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OTT가 등장하면서 가령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한국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납본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장 등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령 토종 OTT 같은 경우에는 기증 형식을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또 시리즈물도 저희가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 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02년에 뭐 되게 옛날이지만 한국에서 그 피아프 세계 국제영상연맹 총회가 있었고요. 2007년에 상암동 청사로 이전을 했고, 2008년에 영화박물관 개관을 했고, 2016년에 파주보존센터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내일 아침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원을 외부에 소개할 때 제 생각에는 이 4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수집, 보존, 복원, 활용입니다. 뭔가 수집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수집에는 필름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필름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 자료랄지, 네. 소리가? 너 뭐가 문제죠? 네, 안 써도 되는데. 네. 그래서 비필름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수집에는 당연히 이제 보존을 해야겠죠.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장고가 필요하고, 필름 같은 경우에 그런 항원 항습이 다 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요. 디지털 시네마, 비디오 뭐 등등이 있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수집해서 보존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못지않게 복원과 활용이라는 것이 이러한 아카이브의 기능으로서, 영상 아카이브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 아카이브의 중요한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도 한국 영상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016년에 파주 보존센터, 파주의 그 롯데 아울렛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길 건너서 거기 그 푸드코트에 가서 밥도 먹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파주 보존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주로 테크니컬한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 생겨서 그쪽에서 디지털 스캔을 디지털화를 하기도 하고, 복원도 하고, 또 심화 복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원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조금은 혼란스럽게 쓰이는 용어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디지털화, 기본 복원, 심화 복원이라는 3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것을, 복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보존도 있지만 활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상업적인 배급망에서는 더 이상 필름 영상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전의 필름들을 디지털로 일단 전환을 해야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극장에 상영되는 것이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35mm 필름을 제대로 된 조건에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원에 있는 시네마테크 국과, 그리고 부산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그리고 서울의 서울아트시네마, 이 세 군데 정도고요. 다른 곳에는 영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사기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기자재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아주 희귀한 경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 보존, 복원, 활용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외우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자료원을 외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인데요. 딱 보면 좀 약간 좀 공무원스럽게 돼 있죠. 파워포인트 자체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상암 본원이고요. MBC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MBC 앞에 보면 광장이 있고, 그 무한도전 멤버들의 손도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관광 명소인데, 그 옆에 저희가 이렇게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만 독립된 건물인 것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BA 건물의 일부분을 4층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까지 쓰고 있고요. 오른쪽은 파주의 방금 드린 파주 보존센터고요. 굉장히 황량한 허허 벌판에 파리 텍사스의 배경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본원에는 한국영화박물관이 1층에 있고요. 영상도서관이 있고 시네마테크 코파가 있는데 시설의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장 이 장점은 모든 것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춰서 제가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름 보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느낌을 받아보시라고 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필름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수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서야 이제 고전 영화가 상업적으로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상업적인 여러 가지 랩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으면은 필름을 보존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는 다행히도 좀 모범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필름은 잘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네마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료원이 정말 운영하면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한편으로는 과거의 필름 유산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존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필름입니다. 아직까지는. 필름은 그래도 벌써 나온 지가 100년 이상 됐고 황혼 항습을 제대로 맞춰 놓으면은 이론상으로는 200년까지도 별도의 조치 없이 보존이 가능하지만 디지털의 문제는 디지털 자체가 이것이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보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면 복구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특히 필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은 기자재까지 전부 다 계속 보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찍었던 VHS 테이프 같은 경우에 열화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막 화면 같은 거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VHS 테이프를 플레이할 수 있는 데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LTO로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고용량으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비디오 시대가 정말 이 아카이빙 입장에서는 앞으로 큰 도전인데 VHS, 베타맥스, 유메틱, 베타캠 SX, 1인치, 디지털 베타캠, 베타캠, 8mm 비디오, 여기는 안 나왔지만 6mm 비디오, 베타캠 SP까지 전부 이렇게 포맷이 다른 것들을 일일이 다 하드웨어와 함께 보관을 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예산과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필름 자료인데요. 초창기에는 주로 필름이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심으로 수집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야말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들도 있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나리오들이 다 보존되어 있고 특히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까지도 국가에 의한 검열 제도가 존재했었는데 그 검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들, 뭐 어느 영화의 어떤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그 검열을 위해서 제출했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검열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게 영상 자료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 영화에 검열에 대한 생생한 1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기관이 30년에 걸쳐서 검열한 역사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기관이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유일한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등등이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공적인 공공기관이나 매체, 공적 매체에서 만든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민간에서 사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령 시내클럽들의 회보랄지 회원 가입 원서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저희가 90년대 시네마테크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포스터, 전잔, 팜플렛, 카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스틸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수백만 점인데요. 영화 현장에서 촬영 그 과정을 기록했던 필름들을 스틸 기사님들이나 영화사에서 기증해 주신 것들부터 또 시네21이나 예전에 스크린 같은 잡지에서 기자들이 찍었던 사진 같은 걸 보관을 했다가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화하는 조건으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막 수십만 장이 들어오는데요. 그 안에는 실제로 잡지에 사용됐던 A컷뿐만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던 이른바 B컷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카탈로그가 끝나고 일반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또 그 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생생한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영화 소품, 기자재, 트로피 등이 있고요. 아주 작은 규모지만 한국영상자료원 그 상암동 1층에 오시면은 영화 박물관이 있어서 일부분을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유일한 필름 현상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필름으로 찍은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거든요. 물론 촬영은 외국에서 했습니다만은 필름으로 배급된 것이. 그리고 그 전에 국내에서 찍은 영화는 아마 나홍진 감독의 황해가 거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또 필름으로 찍어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했던 과도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의 역사가 굉장히 사실은 기술적인 것만 봐도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아주 재미있는 하이브리드들이 있는데 아카이빙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부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도전거리면서 골칫거리인 거죠. 자, 그래서 필름 현상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 그 한 세트가 영상 자료원으로 기증이 됐고요. 그래서 영상 자료원에서 지금도 현상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있고 예전 그 네거티브 필름을 포지티브로 변환을 한다거나 또 보존 기간이 좀 오래된 필름들을 새롭게 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보존용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저는 이 필름에 관련된 기술들은 언젠가는 무형문화유산이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름이 단종돼가지고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산업적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필름을 현상한다는 이런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재 그래서 이제 예전에 현상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영상자료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그 일종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수공업적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흔히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복원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름을 디지털 복원하는 데서 어려운 건 디지털보다 오히려 필름 쪽입니다. 일단 필름의 상태를 보수를 해야만 그것을 스캔을 받아서 디지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을 잘 복원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디지털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결국은 컴퓨터 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필름을 스캐닝해서 디지털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것을 정말 노가다스럽게 정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사람이 일일이 다 먼지를 지우고 또 중간에 빈 것이 있으면 또 앞뒤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원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복원을 현재로서는 심화 복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편에 2시간짜리 영화를 심화 복원하는데 약 1년이 걸리고요. 예산은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기준을 낮춘 것이고요.
뭐 만약에 할리우드라면은 한없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는 관객들에게는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세한 떨림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색감이나 흑백의 이런 농도 같은 것들을 잘 맞춰줬는가 하니까 심화 복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영화가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화를 일단 복원을 해내면 그 복원판이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은 계속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은 심화 복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영화사에서 대표적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을 한 4, 50편 만약에 뽑는다면은 대부분 다 중요한 영화들은 복원 작업이 현재로서는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 감독님의 한혈할지,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 같은 영화들은 다 어느 정도 복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다음 원장님이 걱정하실 문제라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들을 복원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이 저는 이제 2년 전에 3년 임기의 영상자료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전에도 영상자료원에서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는다거나 또 강연을 한다거나 이제 관객으로 왔었지만 막상 이제 내부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게 됐죠. 그런데 영상자료원이 있다 보니까 고전 영화들을 이렇게 다루니까 이분들의 고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대인데 신성일 엄앵란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시대 정도로 고전으로 생각하시니까 1960년대 내려오면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영화만 해도 최근 영화라고 생각하는 본인은 나이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해서는 90년대까지는 한번 내려와 보자. 그래서 90년대 영화들도 저희들이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90년대 영화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기, 이른바 21세기 초기에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을 위시해서 여러 한국 영화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의 직전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전에 1980년대까지 쭉 온전해 왔던 이른바 옛날식의 한국 영화 산업 시스템인 충무로 시스템이 균열을 보였던, 또 그 사이에는 또 8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화 운동들, 스크린 쿼터스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뜨겁게 전개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90년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 영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나온 영화들은 지금 보면은 뭔가 모자라고 불완전하고 좀 못난 듯하지만 또 요즘 영화와는 또 다른 활기, 또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영화들을 젊은 시절에 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하는 그 연령에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한국 영화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90년대 영화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영화들을 영화제에, 해외 영화제에서의 초청이 있거나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복원해 나가는데, 보시다시피 49년작 윤영구 감독의 마음의 고향 같은 경우 오른쪽에 흑백 그 사진요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굉장히 깨끗하죠. 실제 영화는 더 깨끗합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복원을 하니까 좋구나 싶은데,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랄지 좀 부끄럽지만 제 영화도 제가 오기 전에 복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90년대 영화까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복원을 하고 있는데 마루치 아라치나 이런 영화들, 또 또리 장군 등의 영화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에는 난자의 가수와 어울린 자궁공 등등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복원하는 영화들의 또 하나의 목적은 블루레이를 출시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디지털 영화를 보는데 블루레이나 DVD가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 블루레이 자체가 하나의 기록 매체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영화에 대한 강의들, 또 작은 그런 소모임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디지털로 된 스트리밍보다는 블루레이를 훨씬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국어 자막을 넣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 영상들을 넣어서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난자의 가수와 어울린 자궁공을 아마도 과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첫사랑 이명세 감독이 그 영화들을 블루레이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 항상 영상 자료는 좀 약간 산만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분산되어 있는데 여러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한국 고전 영화 채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0년 전부터 구글과 함께 시작해서 세계 그 필름 아카이브 중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데요.
다행히 한국에선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장편 영화 중심으로 약 250편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따끈따끈한 방금 올라온 복원작들도 있고 1920년대에 나온 30년대에 나온 무성 영화부터 최근작까지 볼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채널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홍보용 공식 채널이 있는데 아주 좀 실적이 저조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는 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 안에 한국영화를 연구하거나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연재 글들, 또 여러 가지 한국영화에 대한 말 그대로의 데이터 정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여기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그 메뉴가 있으니까 연구자분들이라면 한번 꼭 들어와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갖고 왔는데요. 명함에다가 이렇게 유튜브와 우리 채널들을 QR코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시면 되니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명함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영상 아카이브 관련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제가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대답은 영상 자료원 말고는 뚜렷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령 아까 저희들도 박물류를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원하거나 전시할 때는 국립종합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 같은 곳에 이제 조언을 듣고 그쪽이 전문가니까요. 반면에 그쪽에서 어떤 영상 자료를 수집하거나 복원할 필요가 있으면 또 저희에게 문의를 하거나 때로는 그쪽으로 들어온 자료들이 저희에게 와서 기증되거나 이렇게 협력 체제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쭉 열거를 한 건데요.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등에서 이제 사진이겠죠, 주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전쟁기념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전쟁이나 또 베트남 전쟁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가령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찍었던 홈무비 같은 것들도 일부 이쪽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아카이브가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이 정도 민간기구겠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영상 기록들을 때로는 필름의 형태로 또는 비디오 형태로 혹은 사진자료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도 혹시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뭐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 구석에 있다면 빨리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연구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 하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의 학술 및 연구전 인프라 프로그램인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사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사업을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연구사업은 이제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자료 총서를 발간하고 연구도서를 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한국영화라는 제목으로 80년대 한국영화에 대한 글들을 모은 책들을 자료원이 발간을 했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서는 이제 그런 면이고 그리고 영화인 구술사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주로 원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라이프 히스토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사를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량이 축적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이죠. 흥미있는 것은 원로 영화인 분들의 이 구술사 자료들은 여러분 연구자들이 열람이 가능한데 일부분은 검열 삭제가 돼 있어요. 이제 구술하신 분들이 이거는 조금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좀 보지 못하게 좋겠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전영화 DVD 시리즈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KMDB 사이트에 컬렉션 섹션을 주제별로 하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재건 복구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당시의 뉴스 필름이라거나 또 기록 필름 같은 것들을 워싱턴에 있는 나라 미국 국가기록원에서 저희들이 발굴한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을 해가지고
컬렉션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카탈로깅 하는 데만 한 1, 2년씩 걸리는데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또 다른 주제로 2차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방송국에서도 경쟁하다시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방송국을 뭐 헐뜯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저희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일단 카탈로깅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 필름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찍은 것인지,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데이터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송국은 좀 저널리즘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한번 활용하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카이브가 이런 영상 자료에 접근하는 우선순위와 저널리즘이 접근하는 것은 조금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는 작업, 올해부터 시작한 것은 그 코파 컬렉션 방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 도서관이 있는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모든 시설들이 이제 그 일반 관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박물관, 도서관, 또 시네마테크 코파 극장은 일요일, 월요일 이틀을 쉬는데 월요일 도서관이 쉬는 동안에 그동안 연구자들이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되게 소박한 내용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자료원, 아직은 외부 인력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고 자료원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연구자들이 원할 경우에 컨설테이션을 해주는 이런 그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첫 번째는 이렇게 영화 분야 전문 정보 생산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2는 이제 보다시피 올해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은 특히 그 중에서 현재 석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한국 영화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분들이 영상 자료원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1차 자료들, 김기영 감독님의 시나리오 6필 원고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진 조건 안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저희 이름도 들어있으면 쑥스럽지만은 뭐 1980년대 한국영화운동사, 일제강점기 영화사, 산업정책, 극장, 배급 흥행, 근현여사 기록영상 등 저희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봤는데 처음으로 응모를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단계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과가 나오면 좀 더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영상자료원의 사업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단순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영화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또 도서관도 전문 도서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큰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전문 도서관들의 그 사례들에 많이 참조하고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50주년이라서 기념 사업을 5가지를 정했는데요. 기념 사업에 대한 뭐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거나 막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50주년에 맞춰서 포장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 10년 전에 그 국가 등록문화재로 7편의 영화가 등록이 됐고 그리고 한 편이 추가됐는데 올해 거의 덧붙여서 여기 있다시피 주로 50년대, 60년대 영화들 중에 영화사적 가치가 크고 또 보존 상태가 좋고 저희가 복원해서 활용 가능한 영화 중심으로 8편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 되면은 이제 또 8편의 영화가 국가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 100선을 영화 관련자들에게 그 앙케이트를 통해서 뽑아놨는데 작년에 2014년에 한 번 했고 10년 만에 선정됐는데 아마 6월쯤에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한국 영화 7편을 저희가 패키지로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나 시네마테크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상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50년에 맞춘 거고요. 50-50은 50-50인데 영어로 말하면은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50년대 영화를 1950년대 영화를 영상제를 50주년에 맞춰서 공개한다는 그런 좀 약간 얄팍한 그런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을 조금 확장해서요. 올해는 동아시아
필름 아카이브의 심포지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서울, 도쿄, 타이페이, 홍콩 이렇게 네 군데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90년대 시네마테크 운동 컬렉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사례가 주로 여기 관련된 것이라서 그때 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저희 자료원 직원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만든 아까 말씀드린 50-50의 이제 조그마한 브로셔 디자인입니다. Celebrating 50 years of Korean film preservation 하고 50 years of Korean film archive, 50s Korean cinema masterpieces, 100% digital restored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편의 영화가 있고요. 여기 뒤에 설명이 낙동강, 피아골, 미망인, 시집가는 날, 자유부인, 지옥과 돈인데요. 이 영화들의 특징은 전부 자료원에서 복원한 영화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950년대 영화는 이제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들입니다. 국내외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할 때 가장 문제가 저작권자 허락을 받는 것인데, 일단 이 영화들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자료원 자체의 보유 작품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 안 든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포스터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제 모습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건 아니고요. 공공영상 아카이브로서의 한국영상자료원 다시 포스터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이미 흘렀는데요. 아주 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하나의 사례로서 서울대 연락선 영화연구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영상자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료들을 제가 재구성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냥 저의 구술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화운동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제가 2022년부터 이제 자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2020년에 와서 보니까 한쪽 파트에서는 수집한 작품들 그 물건들 속에서 이렇게 뭐 얄라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교의 영화 서클들 또 대학 영화 집단들의 그 기증품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독립영화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한국 독립영화의 과거의 작품들도 수집한 것들도 있고 또 학예연구팀에서는 80년대 90년대 영화의 영화사를 연구를 하면서 또 그런 영화운동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직원들과 논의 끝에 그러면 영화운동 아카이브라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보자.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통합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2023년,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거창하고 무모한 프로젝트인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 영화 속에서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다 수집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70년대 실험영화 운동부터 80년대 가령 민족영화, 민중영화에 대한 그런 액티비즘도 들어가 있고 또 반면에 뭐 예술지향적인 시네마테크 영화 운동이랄지 관객 운동으로서의 그리고 또 영화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스크린 쿼터, 수호 투쟁 등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거의 한 30년에 걸친 한국 영화의 한 역사를 영화운동이라는 테마로 모아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90년대 시네마테크 운동을 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그분들이 꽤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젊은 날의 추억, 내가 그때 시네마테크에서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회지도 만들고 했던 그런 추억들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무슨 영상자료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아카이브에서 수집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다 갖고 있다가 이사 가면서 버렸다. 그래서 이 이사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인들에게 이제 이 아름아름으로 얘기를 하고 또 좀 중요한 큰 단체 같은 곳을 설득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도 앞으로 4, 5년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대량의 기증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영화운동 아카이브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물이 나오려면 4, 5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1차 자료들을 일단 이렇게 보존을 해놔야만 후대의 연구자들이 2차 자료나 단순히 구술에 의존하지 않고 생생하게 그 시대를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셸 푸코가 그 파리의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자기 책을 썼듯이 영상자료원에 틀어박혀서 한국 영화사를 연구하는 그런 세대가 한 20년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연관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 영화 서클 뭐 이렇게 해서 자료 여기 빨갛게 한 것들이 얄라성 출신들이에요.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 이사 가면서 기증했던 물건들이 있고 또 박강수 감독이 기증한 것들, 또 얄라스 영화 연구회의 또 회원들이 기증한 물건들 등등이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먼저 설득을 해서 기증을 좀 받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기증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영상자료원 사이트에 들어오신 홈페이지에 좀 찾기가 힘들어요. 꼭꼭 숨겨놨는데 이 기증자료관이라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은 중요한 기증품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기증자에게 우리가 떼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겸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훈성 평론가가 2022년에 기증하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얄라성에 80년대 나왔던 제가 활동했던 것보다는 그 후인데요. 영상과 현실이라는 이러한 회원들 이런 것들은 유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기증자들이 기증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죠. 자, 저의 이제 개인사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영화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56년생이고 72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독도서관이 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앞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불어를 제2 외국어로 해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신기하다. 영화를 하네?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된 것이 그만 오늘날 영화를 하게 된 시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74년에 또 보니까 한국필름보관소가 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 고등학생은 꿈에도 몰랐겠죠. 50년 후에 그 자료원에 제가 원장이 될 줄 몰랐는데 그런 동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이제 프랑스 문화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영화는 충무로에서 영화인들이 찍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이 찍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냥 취미로 이른바 소형영화 동호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8mm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찍었던 홈무비를 설악산에 놀러 가서 찍은 영화를 보여주길래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달력 뒤쪽을 뜯더니 주섬주섬 테이프로 붙이고 거기에 영사기를 비치니까 너무 놀랐더라고요. 지금처럼 동영상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말 그대로 활동사진이라는 걸 처음 본 사람들의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8mm 영화를 찍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 영화 76년 4월에 제가 만 19살이었을 때 그 구성 영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바로 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다 찍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첫 번째 영화였고 순전히 취미 생활이었죠. 그래서 황주호라는 그때 공대 다니던 친구와 둘이서 1년 동안 6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영화만 찍었다는 뜻이죠. 또 과외에서 번 돈을. 그리고 그 중에 한 편을 77년에 그 당시에 영화진흥공사에서 했던 청소년 영화제라는 곳이 있길래 한번 내볼까 해서 내봤는데 덜커덕 수상이 돼서 그 당시로선 거액이었던 20만 원의 상금을 탔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처음 샀던 영화책이 그 당시에 김정옥 교수님이 썼던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책이고요. 자료원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증한 책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인데 8mm 영화를 처음 찍어보고 너무 힘들어서 뭔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싶다가 그 당시 명동에 있었던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책들을 파는 약간 그 암시장 같은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8mm 영화에 대한 작은 영화책을 사고 오른쪽은 영화 감독들에 대한 그 인터뷰를 실은 필름 디렉터드 슈퍼스타라는 책을 그 당시에 범한 서적인가요? 외국 책들을 주로 파는 책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마침 있기를 사서 영화 감독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와서는 독일 문화원을 들락거리면서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독일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도 영화를 만들고 있는 빈 벤더스 감독이나 베르네 헤르족 감독 같은 사람들의 초기작들을 여기서 16mm로 영어 자막도 없이 때려보는. 그래서 시작할 때는 20명이 있다가 끝날 때 보면 한 3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세 명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족발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다 영화인이 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부끄럽지만 청소년 영화제 상장입니다. 또 자료원의 아카이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는 78년에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78년 4월에 입대해서 80년 7월에 제대했습니다. 주로 육군본부에 좀 있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 쫓겨나가지고 인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굉장히 파란만장한 시대였죠. 군대에서 12.12, 12.6, 5.18을 다 겪었어요. 물론 뭐 제가 직접적으로 입혀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와 함께 영화를 만들고 1년 먼저 군대를 갔다가 먼저 제대하고 복학한 황주호라는 제 친구, 공대생이었는데 한테서 이상한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캠퍼스에서 8mm 카메라를 들고 배회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같은 애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때 공대에 얄라성이라는 이제 영화 서클이 생겨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취미로 8mm 영화를 찍던 친구들이 이런 이 고독한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모여서 만들게 된 서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를 찍는 게 이분들에게는 취미 생활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외롭지 않으니까 지금 모였던 것인데 그러다가 80년 봄에 서울의 봄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서 아주 조명된 시기였는데요. 이제 11.6 이후에 이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그때 유신 시대에 계속 억압돼 왔던 캠퍼스의 이른바 그런 자유의 바람이 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5.18 직전까지 80년 3, 4월, 5월에 그 서울대의 관악 캠퍼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도 호국단이었던 것이 다시 학생회가 되고 학생 자체가 부활을 하고 마치 백가쟁명처럼 수없이 많은 이런 이른바 언더에 있던 서클들, 동아리들이 공식 서클로 등록이 되고 새로운 막 서클들이 생겨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얄라성의 공대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이 좀 규합을 해가지고 본부 서클로 등록을 했었어요.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여기 나올 수 없으니까 계속 편지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SNS를 했겠지만 목가적이죠. 불 꺼진 네모반에 혼자 앉아가지고 영화 운동에 대한 글 같은 거 막 쓰면서 지금 보면 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이런 굉장히 관념적이고 어울리지 않게 전투적인 글들을 막 써서 보내면 또 답장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18이 터졌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가 오히려 유신 시대보다 더한 그런 암흑기로 들어갔는데 제가 딱 7월 달에 6월 달에 제대해서 나와 보니까 서클이 이제 와해가 돼 있고 멤버들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영화 찍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그리고 아직까지 한 편도 영화를 찍어보진 않은 거예요. 서클이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찍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여름방학 동안에 워크숍을 하자 그래서 약 10명 정도의 잔존 member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여서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쓰고 참 너무 거창하게도 원작이 무려 카프카의 심판 이렇게 약 10분짜리 영화로 단축을 해서 막 잡혀온 사람이 여기가 어디요? 그게 첫 번째 대사였어요. 정말 여기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양화대교 근처에서 찍었던 하루인데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자료를 가지고 8mm 카메라로 찍었대요. 거의 유일한 사진이에요. 영화 찍기 바빠가지고 사진 찍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멤버, 저희 화살표 밑에 있는 게 저의 그 날렵했던 당시의 모습이고, 여러 그리고 하나 제작에 참여했던 얄라성 회원들입니다. 이 중에 약 절반은 결국은 영화 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니까 학교는 엄청나게 얼어붙어 있고, 모든 서클들도 다시 다 이제 지하로 숨거나 와해된 상태에서 서클을 재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한 편 영화를 찍다 보니까 뭔가 결속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정부나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 운동이나 학생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저희에 대해서는 얄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따뜻했어요. 왜냐면은 뭐 하는 서클이 저희 모여서 취미로 영화를 찍는 굉장히 건전한 그리고 또 아주 바람직한 이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탈반,
무슨 뭐 민족문제 연구 이런 그 불온한 서클이 아니라 아주 건전하게 영화 찍으면서 아주 부르주아적인 이 생활을 한다는 걸로 착각 아닌 착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주변의 학생들도 너는 이 엄혹한 시기에 무슨 영화를 찍고 다니냐 거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의 시대가 결국은 다들 각각의 길을 갔지만 누군가는 결국은 이제 영화 운동으로 뛰어들었고 또 누군가는 뭐 영화를 공부하러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11월 달에 지금도 26동 그대로더라고요. 이름이. 공대 26동이 그 당시에 관악 캠퍼스의 가장 큰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활동에 대해서는 지극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그래서 쉽게 공간을 구해서 연라성 첫 번째 영화바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팜플렛이 딱 2개 남아있더라고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또 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서울대학교 연락성 영화연구회 26동 대형 강의실 11월 7일 금요일 1시, 11월 8일 토요일 1시, 4시 무려 3번이나 있네요. 이게 그 당시에 상영장 목록인데요. 팜플렛에 들어있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그 중에 얄라성이 이름으로 만든 거는 마지막에 나온 여럿 그리고 하나 한 편밖에 없고요. 아까 말한 여름에 만들어 앞에 거는 뭔가 발표를 하긴 해야 되니까 멤버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8mm 영화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서울 7천은 청소년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바람에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 수상작들은 필름 보관소에서 보관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시는 제가 소장을 하고 있다가 기증했고 웃음소리는 저도 제가 만든 영화인데 잃어버렸는데 엉뚱하게 홍기성 감독의 유품에서 작년에 발견됐어요. 40년 만에. 그래서 찾게 됐고요. 또 겨울의 문턱도 같이 찾았고 이 4작품은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럿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당시에 서클룸에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한번 휴학이 있었는데 휴학이 끝나고 서클룸에 돌아보니까 서클룸에 보관하고 있던 필름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없어졌습니다.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얄라성 영화연구회 영화당 팜플렛에 왜 영화인가라는 제목 영화에 담자는 것이 의도였는데 사실 의도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기술적인 역량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요즘 같으면 다 뭐 홈페이지도 있고 같겠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 서클룸에 이렇게 노트를 하나 놓고서 거기다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게 했거든요. 일종의 메모판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빨 노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빨 노트도 다는 안 남아있지만 꽤 많은 분량이 복사본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자료원에 기증을 했는데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빨 노트 중에 이 여럿 그리고 하나에 포스터 시안이라기에는 쑥스럽고 차마 눈 감고는 볼 수 없는 여럿 그리고 하나 해가지고 좀 셀프 패러디 같은 포스터가 있길래 했는데 또 밑에는 이건 누구 건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박윤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를 패러디해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우리는 채플린의 생애와 고다를 이야기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좀 귀여운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나름 꽤 솜씨가 돋보이는 이 영화 포스터를 그리신 분은 송능한 감독이세요. 훗날 넘버 3를 감독하시고 그 딸인 셀린son 감독의 작품인 패스트 라이브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영 중이죠. 벌써 거의 50년 전의 일이, 40년 전의 일이네요.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81년에 많은 멤버들이 이제 제대가 아니라 졸업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거의 뭐 미완성 작품까지 합치면 거의 20편 이상의 영화들을 만들다시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1년에 27분이었는 상당히 긴 영화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때는 이제 이미 극영화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과 대사가 있고 또 그런 편집을 갖춘 8mm 영화로서는 거의 갈 수 있는 가장 극한까지 간 그런 단계였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서울영화집단이라는 영화집단이 결성이 됐어요. 1982년 10월 달이 공식적으로 서울영화집단이 출범한 때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후세 연구자들이 뭐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영화집단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진짜 이유는 졸업을 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은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알라성을 졸업을 하게 되면 알라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데 어,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졸업한 후에도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름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영화니까 영화, 집단이니까 집단. 근데 영어로 말하면 서울 필름 컬렉티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전투적이고 당장 잡아가야 될 것 같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결국 그런 집단 비슷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83년 1월 달에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의 템플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영어에 말하는 ABD, All But Dissertation 상태에서 돌아왔고요. 그 사이에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일은 서울영화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열심히 복사해서 보여줬었어요. 이 당시는 처음으로 이제 막 해외 유학이 좀 자율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나갈 때였는데 유학 나간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오고 책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저처럼 도서관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소포로 붙이면은 이제 서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번역하고 합법적인 비합적인 수단으로 퍼뜨리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83년에 나왔던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이 책의 후속타로 나왔던 영화운동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주로 제3세계의 영화들, 급진적인 영화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모은 거였는데 그 책에 실린 글의 한 80%는 제가 도서관에서 복사해서 보냈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번역해서 했더라고요. 그걸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만났죠. 변재란 교수님께서 많이 번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런 걸 자꾸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서 연습합니다. 이 사진은 어디 자료에 실린 거를 제가 한 건데요. 저도 딱 까맣게 잊어버리겠어요. 저는 서울영화집단 개소식에 제가 갔다는 사실마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사진이 남아있음으로 비로소 알게 됐는데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알만한 사람들이라서 지금 커서 보이시나요? 예,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홍기성 감독이고요. 이분은 귀엽죠.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나중에 역임한 전향준. 그리고 이 심상치 않은 청년은 정성희 평론가, 박광수 감독, 그리고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결혼 이야기를 만들었고 영진이 위원장을 한 김우석 감독. 또 여기는 이정국 감독. 두 여자 이야기를 만들었죠. 이건 저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시네마 서비스 대표를 역임한 김인수 프로듀서, 그리고 나중에 동국대 교수가 된 문헌립 감독, 그리고 송능한 감독,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 있었다는 게 참 약간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방금 말한 이제 그 당시 알라성의 첫 번째 신입 회원이었어요. 김인수, 나중에 회장을 했던. 그리고 촬영부를 거쳐서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네마 서비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했고 영화 제작 배급 전문가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또 역임을 했고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봐한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가 나왔을 때 전에 한국에 없었지만 최근에 김인수 대표가 기증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인데 거기 보니까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출판기념회 같은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찍혀 있는데 송능한 감독과 장선호 감독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선호 감독은 저 얄라성이나 서울영화집단 멤버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 필진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됐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인류학과 선배시긴 한데 인류학과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박광수 감독이 기증한 것을 가지고 자료원에서 컬렉션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박광수 감독이 아마 가지고 있던 사진 같은데 1983년 정도에 서울영화집단 멤버들을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얼터너티브 락 그룹의 앨범 카바처럼 찍혀 있는데 왼쪽부터 송무관 감독, 뒷모습이 김인수, 그리고 또 그때 멤버였던 황규덕 감독, 또 앞에 홍기선, 또 오만웅, 주로 연기자로 활동하는 문헌립 등등입니다. 80년대 청년들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87년에 잠깐 귀국했을 때 서울영화집단 멤버들과 야유회를 갔었는데 그때 찍은 이런 풋풋했던 시절의 모습이라서 부끄럽지만 한번 이것도 앞에 보면은 그 박광수 감독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사진이 어디 오마이뉴스인가에 그 성황 기자가 썼던 한국영화운동사에 공개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애가 누구냐고 이렇게 궁금했대요. 근데 제 아이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인류학은 이제 중간에 하산을 하고 영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1년 동안 글만 썼어요. 그래서 그때 로드쇼에 도시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필명으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도서출판 한울에서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꽤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아마 영화책으로 한국 사람이 쓴 책 중에는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엘란트라를 샀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초가 말하자면 한국의 어떤 시네필리아가 폭발하던 시절이었는데 인터넷도 아직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에는 목말라 있지만 그저 충족시켜줄 만한 게 없어서 그 빈틈에 이 책이 하필이면 나왔던 것이죠. 참고로 처음에 이 책의 원고를 몇몇 출판사에다 출판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다 거절했어요. 영화책은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울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한울 대표였던 김종수 대표가 저희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거든요. 1학년 때.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책이니까 우리가 할게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한울 출판사는 이른바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곳이라서 이렇게 주로 딱딱한 책들을 많이 내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거 찬사라고 해야 될지 비난이라도 모르지만 들은 가장 재밌는 얘기는 어떤 분께서 본인이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잠시 감옥에 가 계셨는데 그때 친구들이 책을 넣어주는데 보통 보면은 대학 앞에는 이념서적 그 사회과학 서적이라고 그랬죠. 뭐 서울대 앞에 있었던 녹두랄 서점이랄지 그런 곳에 가서 책을 사다 보면은 뭐 정치경제학 뭐 무슨 경제이론 하다가 같은 한울출판사에서 영화책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책은 그냥 심심풀이로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책을 같이 넣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자화자찬 같은 이 책의 목표는 보는 읽는 사람이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영화들을 보고 싶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 힘들었다 수강 생활이. 빨리 영화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비디오 가게에 달려가서 수십 개 비디오를 쓸어다가 책의 내용들을 보고 비디오를 봤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참 많은 감회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진 일이 참 많구나 산다. 어쨌든 그런 시대의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뭐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고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고백하지만 안 보고 쓴 것도 있어요. 번쩍하면서 꼭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자료들을 충분히 참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90년대 초에 시네필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봉준호 감독이 멤버였던 노란문이라는 그런 시네마테크 시네클럽에 대한 다큐가 나왔을 때도 이 책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쓴 다음에 한국에서 영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윤광택 감독님의 연출부에 들어갔고 몇 편의 작품 끝에 서편제에서 조감독을 했고요. 이 사진은 서편제를 제작하신 이태원 사장님께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으셨던 사진입니다. 태영 영화사에서 이태원 사장님의 유품 중심으로 기증을 하셨는데 이 사진이 뭐 액자체 그대로 저희가 기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태웅영화사 특별전을 영상자료원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를 할 때 걸려있는 사진이어서 서천대 스태프 단체단에서 제 모습이 있길래 이렇게 찍었고 여기 있네 밑에 공공음악 장사 포스로 이렇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웅영화사에서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가리봉동에서 촬영을 했는데 잘 몰랐는데 그때 감독의 무모한 가리봉동 촬영 강행 때문에 제작부들이 그 근처에 그 어깨 좀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증 수집 대상인데 이거는 저희 기증자들이나 그 수집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저희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PPT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 영화운동과 관련된 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 문헌 자료, 기타 박물료, 또 공식 퍼블리싱 자료에 비공식 내부 기록자, 가입원서, 회의 안건지 등.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홍기성 감독한테 보낸 사적인 서신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홍기성 감독의 유족들이 2년 전에 홍기성 감독이 이렇게 따로 모아놨던 유품을 이사 가시면서 제 영상자료원에 기증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이런 게 나왔다고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는 건데요. 컴퓨터 코딩지에다가 그렸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1980년 3월이니까 제가 이제 제대하기 3개월 전이고 5.18 2개월 전 이제 막 서울대 캠퍼스에는 이제 바야흐로 어떤 민주화의 그런 물결이 출렁거리는 때였는데 굉장히 막 비장하고 센티멘탈한 어조로 동빈 기선에게, 그러니까 그때 멤버였던 김동빈, 홍기상, 연락선 초기 멤버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보냈던 편지가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 아카이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감이 좀 교차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커뮤니티 비프라는 부산영화제 부대 행사에서 아직도 연락성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멤버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40년, 50년의 연락성과 지금의 연락성은 전혀 다른 시대적인 배경과 다른 맥락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연락성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런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이트 앤 사운드의 표지인데 2022년 12월호입니다. 영국 APFI라는 저희 같은 영상 자료원과 영진이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기관에서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죠. 1년에 한 번씩 그 상영회 할 때 여왕이나 왕이, 국왕이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매달 발간하는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뭐 영화 공부 좀 했다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봤을 잡지가 있는데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기관념을 집에 가면 꼭 챙겨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한국 영화는 전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기사가. 제가 유학 생활하는 한 7, 8년 동안에 한국 영화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건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짤막하게. 어떤 영화제 리뷰 기사에서 뭐 만다라든가 하는 잉골택 감독 영화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제법 찍네? 끝! 이 정도의 느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22년 12월 달에 바로 그 똑같은 잡지에서 코리안 시네마 나우 한국 영화의 현재라는 특집호를 보면서 멀리 왔구나. 근데 이제부터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은 지금 저 같은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의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방금 보신 생애사 관점 그때 그 발표에 대한 질문 주셨고 아니면 영장 말씀드렸고요. 지금 먼저 라디오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 들었는데 처음 영광.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박사를 졸업했는데 4.19 5.16 시대에 가지고 썼는데 그때 한국 영화에서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잠깐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4.19 관련해서는 그 당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진 영화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50년대, 60년대 영화들 중에서 그 영상자료원에 지금 극장에 들어왔던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뭐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급격 떨어지는 사실이고요.
특히 60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편수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1년에 뭐 200편 가까이 제작되던 그런 시절이 계속됐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상 자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또 심지어 영상 자료원이 생긴 후까지라도 필름이라는 것을 일종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약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시네마테크 프랑스즈 같은 것도 처음에 민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앙르랑블라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성 영화 필름을 갖다 버릴 때 무조건 그걸 막 쓸어 담다시피 모아가지고 와서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시네마테크 프랑스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쪽으로 본다면 뭐 딱히 옛날 영화들이 우리만 줘도 안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면 해외에는 개인 컬렉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성 영화 시대에 포르노만을 수집하는 분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이나 또 개인 아카이브들이 홈무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집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은 영상자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개인이 그냥 자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혼자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전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뭐 포스터 수집가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필름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60년대 영화들은 이것들 중에 아이러니인데 60년대 후반에는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에.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나 만추 같은 영화들이 대만, 홍콩, 경우에 따라서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까지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 약간 기술적인 얘기지만 영화 필름들은 다 원판이 있거든요. 네거티브가. 사실 네거티브는 절대로 보존을 하고 가령 해외 수출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복사를 또 프린트로 수출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린트 뜰 수 있는 듀프네가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복제한 거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세하던 시절이라서 우리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거티브로 보내버린 거예요. 받는 쪽에서는 좋겠죠. 화질 좋은 걸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60년대 한국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영화일수록 한국에 남아있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막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60년대 영화의 어림잡아서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50년대 영화는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으로 되고요. 뭐더 올라가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령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4.19에서 5.16 사이에 마치 80년대 서울의 봄이 있었듯이 짤막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나온 한국 영화들은 확실히 좀 흥미롭습니다. 가령 김경환 감독의 한여랄지 오발탄이 다 그런 분위기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졌는데 또 영화는 그냥 방송처럼 오늘 찍어서 내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고 또 개봉을 하는데 최소한 1, 2년이 걸리니까 사실 4.19에서 5.16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4.19 기간 동안에 기획은 됐지만 5.16이 터지면서 그냥 무산된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오발탄처럼 개봉이 지연된 경우도 있을 거라서 막 그런 어떤 군사정부의 영향 때문에 4.19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타부여서 그 당시 한국 영화에서 요즘처럼 독립영화가 존재하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류 영화계에서 4.19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간접적으로는 사회 비판적인 것을 표현하는 감독들도 있었겠지만 아주 검열 서류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아무리 감독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얻어 검열관들이 귀신같이 잡아내는 거예요. 저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검열관이야말로 그 영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관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70년대 하길정 감독의 작품이랄지 특히 바보들의 행진 같은 영화들은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검열에서 자르더라도 극장에서 개봉하는 프린트만 이렇게 부분 삭제라고 네거티브는 그냥 놔뒀는데 하길정 감독 같은 경우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검열 당국에서 네거티브까지 다 잘라서 제출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압수돼간 필름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는 불완전판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흔들이 쭉 깔려 있어서 그래서 한국 영화사에서 특히 60년대, 70년대는 검열사나 이러한 제도사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이유이고 그런 점에서 다행히도 영상자료원이 많은 1차 자료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영화인들의 구술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희 저 채널에 올라 있는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구자들이 되게 좋아할 영화인데 개봉 날짜가 1960년 7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이 전창근 감독이라는 분이신데
일제시대에 배우로 활동하다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말기에는 약간의 친일 영화에도 관여를 하셨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그런 하여튼 좀 복잡한 분인데 배우면서 감독이셨는데 이분이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상해에서 활동을 할 때 영화 활동을 하셨는데 김구 선생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곧장 영화 기획에 들어가서 요즘 같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3개월 만에 영화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백범 선생의 추도식을 못했어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러다가 처음으로 4.19 후에 추도식을 해서 이 영화는 추도식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죠. 그리고 플래시백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백범 그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암살당할 때까지의 일대기가 쫙 그려지는데 물론 이미 그때 50대 접어들었던 주연 배우께서 10대부터 다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몰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김구 선생의 모습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마치 김구 선생한테 빙의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만든 분들이 생각했던 이승만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대사에 막 들어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영화가 말하자면 가장 4.19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원 대학교 문화예술원에 생겼는데 이제 네. 원장 맡고 있는 이중식. 제가 앞부분을 놓쳐가지고 얘기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선별하고 버리는 작업도 또 아카이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혹은 또 현재 시점으로 과거를 끌어올린다고 그러나요? 제명각과에서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것 그런 것도 또 아카이브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런 선별 혹은 제명각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자료원이 그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직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리고 1년 예산은 150억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수많은 사업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직원들 그 모든 캐파가 포화 상태라서 제가 직원들한테 무슨 새로운 걸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하려면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아까 50대 50 같은 경우도 그 영어 자막 감수 작업을 제가 다 했거든요. 도저히 직원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제 푸념을 늘어놓은 다음에 답을 드리자면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대한 선별 작업 그리고 그것을 아까 그 메타데이터 하는 것들 하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저희는 그 필름 아카이브로서 그런 곳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그 AMS라고 해가지고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우리가 보유하는 자료들을 전부 다 그 메타데이터화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 필름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원칙적으로 동일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선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내부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것은 쉽게. 왜냐하면은 우선은 한국 영화사에 대한 자료들은 워낙 많지 않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자료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많지가 않고 해서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전략적인 걸 수도 있는데 기증한 분들에게 모처럼 기증을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으니 더 가져가세요. 좀 빈정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앨범을 다 기증을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 보면 많은 영화 현장 사진도 있고 기념 사진도 있고 있으면 저희 연구자가 일단 그걸 보면서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것이고 어느 영화 현장이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누구누구라는 것을 일단 저희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1차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일성 촬영 감독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많지도 않지만 사례부터 드리고 한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의 말씀을 쭉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버리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리고 함부로 가치 판단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서신 같은 것들이 뭐 어떤 역사적인 공문서도 아니고 그냥 80년대 초에 한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생각만 과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쓴 그런 것인데 그게 어떤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영화운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자료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는 뭔가를 더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수가 됐으면은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대답이었지만 뭐 그 정도입니다. 아주 짧게 한 질문 정도. 네, 오늘 좋은 강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카이브에서 모은 자료를 이제 국내에 선정하지 않고 해외 영화계나 또 다른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카이브 하시는 다른 그룹 자체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되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일상 자료원에서 따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세계 영상연예 연맹에 참여 가입도 돼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세계 각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올림픽처럼 총회하는데 태국에서요, 방콕에서 4월달에 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평상시에는 뭐 한 두세 명이 가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자기 분야에 가서 다 오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그분들과 좀 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없는 살림에 직원들을 연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브끼리의 그 협력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우선 첫째는 모든 아카이브들이 다 너무 바빠요, 다들. 다른 곳과의 교류에 그 별도의 직원이나 인력을 배정할 만큼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신자유주의 이래로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이나 예산들은 어느 나라나 다 삭감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대학원이 통째로 지금 폴란드에 피신가 있어요. 뭐 다 필름을 다 들고 그리고 그 필름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세계 영상대학원 연맹이라는 이런 기구 이상의 차원으로는 거기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집 쪽에 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중요한 발굴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세월이 계속 일단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필름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이 초창기에는 극영화만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지만 점점 확장을 해서 지금은 기록영화제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한국의 그런 기록 다큐멘터리나 뉴스릴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하고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하고 있고 또 방송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독립다큐를 만드시는 분들도 하고 있고 해서 미국의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따로따로들 다 오느냐 뭐에 대한 걸 화면 그 자료가 없냐고 문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뭐에 대해 물어볼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 일어나를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게 있는데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지나갔지만 그래서 저희 자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필름을 일단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보존을 하고 보존을 하고 있고 이미 한번 공개됐던 것들이라도 가령 국내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한 영상이 발견됐다. 1950년대에 누가 뉴욕에 와서 활동하는 게 찍힌 거다 하는데 그게 프리뷰 영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인트라넷에서 참고용으로 보낸 레퍼런스 영상이라서 화질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본과 가장 근접해 있는 복제본을 수집하는 것. 원본은 안 주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자료원의 컬렉션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화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질이 차이가 준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저희 직원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출장을 다니면서
햄버거로 허기를 때우면서 그쪽에 아키비스트들과 계속 교류를 갖고, 또 아키비스트들은 약간 좀 덕후들이기 때문에 잘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접촉을 하면 어느 날 사실은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우리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네가 한번 볼래? 어디 가서 봤다고 그러지 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어떤 네트워크들을 중시하면서 이것이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외부의 연구자들과 협력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죠. 예. 좋은 질문들과 발표 감사드리고, 박수로 마무리를 해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1회 세미나를 마치고요. 다음 세미나는 4월 3일 수요일에 16동 N112호에서 하이스트 유교 교수님이 인터랙션 중심 AI에 대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